배가 한번 크게 요동칠 때마다 내 심장도 같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 런던의 똑똑하다는 학자들은 다들 하늘의 별자리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나는 알았거든. 바다 위에서 경도를 알아내는 방법은 단 하나.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도 멈추지 않는 완벽한 시계를 만드는 것뿐이란 걸 말이야.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었겠어. 시계라는 물건은 아주 예민해서 조그만 충격에도 밸런스가 무너지고 기름은 온도에 따라 끈적거려지기 일쑤였지. 내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건 바로 그 빌어먹을 마찰과 기름 문제였어. 기존의 시계들은 부품끼리 서로 맞물려 비벼대면서 돌아가니까 윤활유가 없으면 금방 닳아 없어지거든. 그런데 바다 위에서는 그 기름이 추위에 굳어버리거나 습기에 변질되어 버리니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예 기름이 필요 없는 시계를 만들기로 결심했지. 수없이 밤을 새우며 깎고 다듬다가 마침내 찾아낸 게 바로 그 유명한 메뚜기 탈진기야. 모양을 한번 상상해봐. 마치 메뚜기가 뒷다리로 땅을 힘차게 차고 오르는 것 같거든. 기존의 시계들처럼 부품끼리 긁으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볍게 툭 건드리고는 바로 떨어지는 방식이지. 그 녀석이 처음으로 내 작업대 위에서 째깍거리며 돌아가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 금속과 금속이 비벼지는 기분 나쁜 소음 대신 아주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소리가 들려왔거든. 마찰이 거의 없으니 기름을 칠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오차가 생길 여지도 확 줄어들었지. 드디어 바다의 변덕스러운 환경을 이겨낼 첫 번째 열쇠를 손에 쥔 거야.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 바로 배의 불규칙한 움직임, 그 지독한 흔들림이었지. 아무리 탈진기가 훌륭해도 시계의 중심을 잡아주는 장치가 배의 요동에 휩쓸리면 모든 게 허사잖아. 육지에서는 진자가 중력의 도움을 받아 규칙적으로 움직이지만 파도 위에서는 중력이 사방팔방으로 튀어버리거든. 나는 이 중력이라는 놈을 어떻게 하면 무력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 그러다 번뜩이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쓰면 어떨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밸런스 빔을 설계한 거야. 이 두 놈을 황동선으로 연결해서 서로의 움직임을 억제하게 만들었지.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한쪽 빔이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면 반대쪽 빔이 정확히 같은 힘으로 그걸 잡아당겨주는 원리야. 마치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서로를 지탱하며 거친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것과 같았어. 서로가 서로의 오차를 상쇄해버리니까 외부의 충격이나 중력의 변화가 끼어들 틈이 없었지. 내 작업실 구석에 매달아 놓은 그 거대한 구리막대들이 서로 반대로 요동치며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걸 봤을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나의 의지였거든. 묵직한 금속 덩어리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박자에 맞춰 춤추는 모습은 정말이지 장관이었지. 이제 중력도 배의 요동도 내 시계를 멈출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지. 아직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하나 더 남아 있었거든. 바로 온도라는 놈이었어. 금속은 더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하잖아. 시계의 심장 같은 부품들이 온도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면 시간은 순식간에 틀어지게 마련이지. 이 예민한 쇳덩어리들이 적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북해의 얼음장 같은 추위 속에서도 똑같은 길이를 유지하게 만들어야 했어. 그래서 나는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금속을 결합하는 아주 기묘한 실험을 시작했지. 황동과 강철, 이 두 놈은 성질이 정말이지 딴판이거든. 불 근처에만 가도 황동은 쭉쭉 늘어나려는데 강철은 뻣뻣하게 버티고 서 있지. 나는 이 서로 다른 고집을 하나로 묶어버리기로 했어. 두 판을 겹쳐서 리벳으로 꽉 박아버리면 온도가 올라갈 때 한쪽이 더 많이 팽창하면서 전체가 활처럼 휘어지게 돼. 그 원리를 이용해서 시계의 핵심 부품이 늘어나는 만큼을 정확히 다시 당겨서 상쇄하도록 만든 거야. 사람들은 내가 나무나 깎던 목수라고 무시했지만 사실 금속의 숨소리까지 읽어내는데 이만한 방법이 없었거든. 생각해봐. 그 좁고 습한 선실 안에서 온도가 요동칠 때마다 시계가 제멋대로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 그게 무슨 시계겠어? 하지만 이 온도 보정 장치를 설계하면서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고민이 하나 더 있었지. 그건 바로 시계의 영원한 숙제인 기름 문제였어. 내가 예전에 고향에서 나무로 시계를 만들 때 왜 굳이 유창목이라는 비싼 나무를 썼는지 알아? 그 나무는 스스로 기름기를 내뿜어서 따로 윤활유를 칠할 필요가 없었거든. 금속 시계도 마찬가지여야 했어. 바닷바람에 실려온 소금기가 기름이랑 섞여서 끈적한 반죽처럼 변해버리면 정교한 톱니바퀴들은 순식간에 멈춰버리고 말 테니까. 그래서 나는 부품이 맞닿는 곳마다 보석을 받거나 아예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구르는 방식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 내 작업실 바닥은 늘 쇳가루와 나무 부스러기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톱니 하나하나를 깎아내고 있으면 가끔은 내가 시계를 만드는 건지 시계가 나를 갉아먹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지.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드디어 내 첫 번째 역작인 H1이 완성됐어. 그 녀석은 정말이지 거대하고 웅장했지. 무게만 해도 30kg의 황동 덩어리였으니까. 1736년 드디어 H1을 싣고 리스본으로 향하는 시험 항해를 떠나는 날, 나는 내 자식 같은 시계를 품에 안고 배에 올랐어. 파도가 배를 사정없이 흔들어대는데도 내가 만든 그 거대한 밸런스 빔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춤추며 박자를 맞추는 걸 보니 눈물이 핑 돌더군. 결과는 놀라웠어. 돌아오는 길에 선장이 자기들이 계산한 위치가 틀렸다는 걸 내 시계를 보고서야 깨달았을 정도니까. 하지만 나는 만족할 수 없었어. 리스본 항해에서 H1이 보여준 가능성은 충분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도 발견했거든. 덩치가 너무 커서 배의 진동에 은근 취약했고, 무엇보다 기계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아주 미세한 오차가 쌓이는 걸 완벽히 막기가 힘들었어. 런던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보드 멤버들에게 말했지.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더 완벽한 놈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H2야. H2는 H1보다 훨씬 더 작고 단단하게 만들었어. 불필요한 군더더기는 다 쳐내고 뼈대를 더 굵게 세워서 웬만한 풍랑에는 끄떡도 안 하게 설계했지. 황동 부품들은 더 묵직해졌고 탈진기 구조도 훨씬 견고해졌어. H1이 거친 원석이었다면 H2는 세공을 마친 보석 같은 느낌이었달까? 그런데 이 H2를 완성해갈 무렵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를 찾아왔어. 시계가 커지고 무거워지다 보니 배가 회전할 때 발생하는 그 묘한 힘이 시계의 박자를 미세하게 흐트러뜨리는 거야. 배가 방향을 틀 때 생기는 원심력이 밸런스 빔의 운동에 간섭하고 있었단 거지. 아무리 대칭 구조로 중력을 이겨냈다고 해도 회전하는 힘 앞에서는 또다시 무력해지는 내 시계를 보며 나는 밤잠을 설쳐야 했어. 분명히 더 정교해졌는데 왜 바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는 걸까 원망도 많이 했지. 특히 그 밸런스 빔의 끝에 달린 묵직한 무게추들이 문제였어. 이 거대한 막대기들이 배의 움직임에 따라 제멋대로 관성을 가지려 드는 걸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안 보이더라고. 나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서 H2의 도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감했지. 단순히 더 무겁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바다의 변덕을 다 받아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러다 문득 내 시계의 심장이라고 믿었던 그 거대한 막대기 모양의 밸런스 빔 자체가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만약 이 모양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기묘한 상상이 시작된 거지. 그래서 나는 H2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다시 백지 앞에 앉았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딱 하나였지. 어떻게 하면 외부의 어떤 흔들림에도 영향받지 않는 완벽한 원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내 인생의 가장 긴 터널이었던 H3 제작이었어. 사람들은 내가 금방 다음 결과물을 내놓을 줄 알았겠지만 그게 19년이나 걸릴 줄은 나조차도 몰랐지.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가장 괴롭힌 건 역시나 온도였어. 아까 말했던 황동과 강철을 붙이는 아이디어, 그걸 구체화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거든. 금속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온도에 따라 숨을 쉬듯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 찰나의 오차가 한 달이 쌓이면 배를 수십 킬로미터나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 버리지. 나는 작업실에서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어. 서로 다른 팽창 계수를 가진 황동판과 강철판을 리벳으로 촘촘히 박아 하나의 막대로 만들었지. 온도가 올라가면 황동이 강철보다 더 많이 늘어나려고 몸부림을 쳐. 하지만 강철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이 막대는 한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내가 세계 최초로 발명한 바이메탈 조절 장치의 핵심이야. 시계의 밸런스 스프링이 열 때문에 늘어져서 시계가 느려지려고 할 때 이 바이메탈 막대가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면서 그 길이를 다시 조절해주는 거지. 기계가 스스로 온도를 감지하고 스스로 오차를 수정하는 말 그대로 지능을 가진 금속을 만든 셈이야. 이 원리는 오늘날 너희가 쓰는 온도계나 서머스텟에도 여전히 쓰이고 있을 정도로 완벽한 논리였어.
하지만 이론이 완벽하다고 해서 기계가 바로 돌아가주는 건 아니더라고. H3를 만들면서 나는 마찰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어. 기계 안에 톱니들이 맞물려 돌아갈 때 생기는 그 미세한 저항들 말이야. 기름을 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앞서 말했듯이 바다 위에서 기름은 독이나 다름없거든. 나는 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시계 부품 사이에 아주 작은 바퀴들을 집어넣었어. 지금으로 치면 롤러 베어링 같은 구조인데 이걸 일일이 손으로 깎아서 집어넣었지. 돋보기를 눈에 끼고 머리카락보다 가는 틈새를 들여다보며 며칠 밤을 꼬박 세우는 건 일도 아니었어. 내 시력은 점점 나빠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은 살로 딱딱해졌지. 친구들도 가족들도 심지어 나를 지원해주던 보드 멤버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 해리스는 이제 끝났다. 늙은 목수가 고집만 늘어서 시간만 축내고 있다는 소문이 런던 사교계에 파다했지. 19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청춘이 통째로 사라지기에 충분한 세월이잖아. 나도 가끔은 거울 속에 늙어버린 내 모습을 보며 자괴감에 빠지곤 했어. 내가 지금 시계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불가능이라는 환상을 쫓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거든. H3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부품 수는 수천 개로 늘어났어. 어느 날은 톱니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난 1년간 만든 걸 통째로 분해해버린 적도 있었지. 그건 단순한 완벽주의가 아니라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항해하는 선원들에 대한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어. 내가 0.1초를 포기하면 누군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나를 채찍질했지. 그런데 그렇게 집착하며 매달리던 H3가 거의 완성될 무렵 나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고 새로운 장치를 추가해도 이 덩치 큰 시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야. 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어해야 할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19년이 지나서야 뼈저리게 느낀 거야. 내 작업대 위에는 여전히 거대하고 웅장한 H3가 놓여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 어쩌면 정답이 이 거대한 기계덩어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었지. 이런 고민으로 밤을 지새던 어느 날 나는 아들을 위해 만들어준 아주 작은 회중시계 하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게 됐어.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그 작은 녀석이 내가 20년가량 매달린 이 거대한 쇳덩어리보다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회중시계의 뒷면을 열어보았지. 거기엔 내가 수십 년간 매달렸던 그 거대한 기계뭉치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더라고. 손가락 끝보다 작은 톱니들이 쉴 새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경쾌하고 빠른지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 내 묵직한 해상시계들은 배가 흔들리면 그 묵직한 무게 때문에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거든. 그런데 이 녀석은 달랐어. 덩치가 작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충격이나 흔들림이 전달되기도 전에 이미 자기 박자를 찾아 가버려가든. 그 찰나의 순간에 머릿속이 번쩍하면서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싶더라고.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는 더 크고 더 튼튼하고 더 묵직한 기계만이 바다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 파도가 이만큼 세게 치니까 우리 기계도 그만큼 단단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이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바다를 이기려고 들 게 아니라 바다의 흔들림이 미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빠르고 작게 움직여야 했던 거지. 이건 단순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고백이었어. H3에 쏟아부은 19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 그 긴 세월을 바쳐서 만든 거대한 괴물이 사실은 정답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거야. 내 인생의 절반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선 알 수 없는 전율이 느껴졌어. 비록 H3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그 녀석을 만들면서 발명했던 바이메탈 장치며 롤러 베어링들이 이 작은 시계 속에 응축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 시작됐거든. 그래, 이건 더 이상 시계, 클락이 아니라 워치여야 했어. 거실 한 구석을 차지하는 가구가 아니라 항해사의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는 정밀한 심장이어야 했던 거야.
주변 사람들은 내가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했지. 해리슨, 그 거대한 기계로도 안 됐는데 그 장난감 같은 주머니 시계로 경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제 노망이 난 게 분명해. 늙은 목수가 드디어 길을 잃었군. 런던의 학자들은 비웃었지만 나는 확신했어. 오히려 작아질수록 오차를 통제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그 공학적인 역설을 나는 몸소 깨달았거든. 진동수가 빨라지면 외부의 간섭이 끼어들 틈이 줄어들어. 커다란 진자가 느릿느릿 움직이는 동안 배가 한번 흔들리면 근 치명적인 오차가 되지만 아주 작은 밸런스 휠이 초당 수차례씩 떨고 있으면 그 흔들림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지.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 이번엔 웅장한 설계도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종이 한 장을 꺼냈지. 내 모든 인생을 걸고 H1부터 H3까지 겪었던 그 모든 시행착오를 단 하나의 작은 원 안에 집어넣기로 결심한 거야. 그게 바로 인류 역사를 바꿀 마스터피스 H4의 시작이었어. H1이 투박한 쇳덩어리였고 H3가 복잡한 미로였다면 이제 내가 만들 H4는 완벽한 조화를 이룬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야 했지. 솔직히 두렵기도 했어. 내 시력은 이미 흐릿해졌고 손은 예전처럼 예민하게 움직여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내가 멈추면 이 수수께끼는 영영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사명감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했어. 사람들은 결과물만 보고 천재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천재성보다는 지독한 자기 부정의 결과물이었어.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용기, 20년의 세월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무식한 고집 말이야. 그 고집이 없었다면 지금 너희가 차고 있는 그 정밀한 손목 시계들도 아마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야. 자, 이제 이 늙은 목수의 마지막 승부수가 어떻게 바다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는지 들려줄게.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나는 내 손바닥 안의 작은 떨림이 결국 거대한 대양을 정복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이 작은 태엽 하나하나에 담긴 나의 40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파도와 싸워 이긴 승전 기록이나 다름없었으니까. 그 치열했던 마지막 항해의 기록을 이제 너희에게 보여주려 해.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정답이 결국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그 놀라운 반전을 말이야.